동아일보에서 지금 디지털 뉴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KTX 타고 부지런히 내려와서 저녁도 잘 먹고 지금 여러분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전 부회장님께서 일단 북한에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고 지금까지도 이제 북한 문제를 16년째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지금 제일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제가 과거에 평양 7번을 포함해서 9번 북한 갔을 때 얘기부터 좀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했다가 또 이 상황이 끝나고 어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 좀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이 북한의 변화에 맞춰서 돈을 좀 벌을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곧 저도 50이 되는 나이인데 이렇게 거치면서 북한을 입사 7년차 때부터 이제 북한을 가게 돼가지고 일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고 2000년에 처음 북한에 갔고 지금까지 치면은 19년째네요. 19년째 북한 문제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좀 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재미있는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동아일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평양 단란주점 외상 사건이다. 그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2002년이니까 제가 이제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지금 막 젊었죠, 그죠? 신났잖아요, 그죠? 평양에 왔다. 그래서 이제 고려항공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인데 제가 갔더니 이 남한에서 온 기자가 궁금했던지 아니면 감시를 해야 됐던지 아니면 정보가 궁금했던지 북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두 명이 다 앉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은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꼭 이렇게 술을 먹여요. 네? 술 지금 취했죠, 그죠? 술 하도 많이 먹어갖고 취했는데 이 자는 또 저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도 저니까. 그렇게 이제 술을 많이 받아먹고 1차에서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보니까 제가 고려호텔 제 방에 그 다음날 아침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고려호텔 침대와 제 침대 사이에 옷을 그대로 입고 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어제 평양에 처음 와갖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고려호텔 이렇게 누워있으니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갖고 같이 갔던 일행이나 그 제 안내원, 북한 안내원이나 이렇게 다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게 1차 이제 환영 만찬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그 평양 고려 호텔 앞 거리에 가서 또 맥주 한잔 하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려갔냐? 평양에 단란주점에 제가 단란주점. 그래서 이제 기억을 계속 살려보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보니까 제 밀폐된 어떤 술집인데 거기 저하고 저를 따라갔던 남한 남자 둘하고 저 술을 먹였던 사람과 술 못 먹는다고 감시했던 사람 북한 사람 남자 5명이 앉아있고 앞에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입은 북한 여성 3명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김일성 배지를 딱 차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그 영상에 나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이거 먼저 걸려졌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아까 그 포즈 의자를 들고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제가 하면서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갖고는 술판이 그냥 흥이 깨진 거죠. 아니 저 기자동무가 술 먹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뭐 갑자기 정신이 들었나 보더니 그냥 의자를 들고 막 과자대를 하니까 정신이 또 화사 불성 일단 숫자가 깨지고 에이
에이 집에 가자 그랬는데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북한 사람들이 저를 끌어다가 고려호텔 제 방에 집어쳐놓고 그냥 간 거죠. 이게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별일 없었네 하고 나갔더니 그 북한 남자들이 난리가 나서 저를 막 찾는 야 신기자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너 빨리 가자고. 어디 가요? 어젯밤에 같은 달라주죠. 왜요? 너 외상했잖아. 너 돈 안 냈어. 돈 안 냈어. 그래서 물경 제가 500달러를 외상을 드려요. 그냥 그 당연히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가서 500달러를 현찰로 우리 회사에서 출장비로 준 비상금 500달러를 현찰로 내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금강산에 갈 때 일이고 이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저는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일원으로 갔습니다. 물론 기자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협동농장에 이게 이제 우유 짜는 기계인데 한국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죠. 임귀남 지배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농장에 젖소도 주고 젖소를 키워서 젖을 짜서 요구르트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남한정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또 백두산에도 갔죠. 갈 때마다 백두산에 가서 저는 백두산을 아마 7번 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북한 측 백두산에 가봤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남북관계가 진짜 좋아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미 수교를 하고 그러면 백두산을 북한 측으로 이제 가실 수 있을 건데 여기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게 저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안내원들 그리고 남한에서 간 분들 이제 춤추고 하는 그런 광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예. 불 켜진 평양역도 밥 마시고 가보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 이 굉장히 무섭게 생긴 할머니는 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북한의 학교에도 들어가보고 제약 공장에도 가보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구빈리 협동농장이라고 저희 단체가 지원한 농장에 정말 북한 사람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정말 남루하잖아요. 정말 남루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저희 어머니를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50년대 60년대 우리가 다 저렇게 살았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처음 보는 광경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북한이 진짜 못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거든요. 북한이 저걸 해를 가지고 장난해서 그렇지 그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북한의 속살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 번 가게 되니까 아까 그 보셨죠? 지배인 처음엔 촌스럽던 북한 지배인이 이렇게 딱또 이제 남한에서 뭐 지원해주고 하니까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취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경대 고향집이라고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그 평양의 안경대 고향집 앞에서 북한이 남한 사람들 상대로 달러로 물건을 파는 장면도 목격하고 그 당시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북한이 친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해갖고 뭔가 좀 제한적이지만 개혁이나 개방 같은 걸 해보려고 했거든요. 뭐 그런 장면을 제가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그때는 경제부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보시죠. 2006년에 11월에 제가 갔는데 그때 언제냐면 북한 핵실험을 한 달 뒤였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하면서 모든 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저로서는 기자로서는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한 평양에 핵실험을 한 북한에 간 아마 첫 기자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저로서는 취재를 할 수 있어 좋았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걸 제가 목도를 하죠. 목도를 하고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평양을 갔을 때는 뭐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도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2008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2008년 5월에 통일부 출입기자로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갔는데 그게 북한에 간 마지막입니다. 9번째. 네.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5월까지만 해도 뭐 남한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동안 쭉 된 남북 경협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8년 7월 10일 날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하다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금강산이 끊기고 그리고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경색됩니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남한하고의 관계를 끊죠. 그렇게 돼서 남북 관계가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10년이 온 겁니다.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서 천안함 사건도 터지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걸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뭐 하는 바람에 결국은 대선 공단이 끊기잖아요. 대선이 끊기고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오해사 조치가 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10년 넘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쭉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 이렇게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태영호 인터뷰를 작년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현지에는 못 가고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야기를 좀 돌아갔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 지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아주 과감한 대외 평화 공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직전까지는 어땠나요? 2006년, 7년 동안은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었잖아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이제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남한하고도 대화하고 미국하고도 대화하자 이렇게 북한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칼럼을 통해서 그쪽 북한 얘기를 써왔습니다만 전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006년하고 7년 2년 내내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러면서 전쟁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거는 전쟁이 난다는 사람 얘기는 그거는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난다고 트럼프가 떠들고 김정은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치적인 언사고 그건 공갈이다. 서로 뭔가 나중에 협상 국면에서 우위를 정하기 위한 공갈이다라고 그래서 애써 이제 여러분들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칼럼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약간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이제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태생이 거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전쟁이 난다고 그럴 때는 제가 어디 가든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말의 외교전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곧 북한이 열릴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거꾸로 지금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면을 저는 북미 대화 4.0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에 제가 쓴 칼럼에서 이런 국면이 올 거라는 예상 같은 걸 좀 해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게 2017년 11월 18일이니까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기 한 달 20며칠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쓴 칼럼에 뭐냐면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 얘기가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아주 고도세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직원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집에서 자다가 밤에 유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스크루지 야 내가 너의 미래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참혹한 미래를 보여주고 스크루지가 잠에서 깨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 패러디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 야 핵 가지고 계속 장난하면 안 되겠구나. 왜 그랬을까? 그거를 저는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B-1B라는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가 동해의 NLL을 넘어서 이렇게 날아서 막 이렇게 다니는 기억나시죠? 그걸 보고서 김정은이 아마 겁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 이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이제 전날 그 술을 잔뜩 마시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서실 김여정이가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동지 어젯밤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동해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서 뭔가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무수단에 있는 핵 실험장을 부수고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부수고 그 다음에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부수고 그리고 평양 상공에서 위원장 동지를 참수 작전을 하는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인민군은 몰랐는데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거를 오늘 아침에 알려줬습니다.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내가 조선인민군만 믿고 있다가는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막을 힘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칼럼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말이 돼갖고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야 북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또 내년에도 핵실험해? 미사일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12월 26일 날 김정은이 10년사를 통해서 대담한 평화공세 표기 4일 전에 칼럼을 써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하는데 뭐냐면 답은 뭔가 좀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무력 공격 위협 플러스 굉장히 2년 동안 핵실험 미사일 할 때마다 그냥 유엔이고 미국이 제재를 높였잖아요. 그죠? 제재를 높여갖고 이제는 북한도 도리 없이 달러로 돌아가는 사회인데 그 제재 때문에 이제 딱 목까지 쳐가지고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갖고 있는 달러를 뭐 평양 거리에 건물 세우고 무슨 놀이터 만들고 무슨 스키장 만들고 다 썼잖아요. 그런데 제재가 딱 걸려서 달러가 안 들어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전략적인 판단할 수 있다. 뭐냐? 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약간은 제 자랑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칼럼을 쓰고 4일 만에 김정은이 나왔고 또 평창에 김여정이 내려올 때 이거는 내 생각이 맞겠구나. 북한이 올해는 정말 전향적인 대화 공세를 펴겠구나라는 생각을 쓴 게 이 칼럼인데요. 그 전에 만난 한 대북 소식통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 비온비가 날고 제재가 끝까지 차오를 때 노동당 간부들이 모여서 계급장을 띄고 토론했다. 야, 우리가 이 제재를 그냥 이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 참가했던 모든 엘리트들이 이렇게 제재가 심한 상황에서 저희는 1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러면 대화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확인이 안 되고 들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마침 김여정이 남한에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맞겠구나. 김여정은 사실 김정은 그 자체거든요. 김정은이 자기가 볼 거니까 자기의 분신을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맞구나. 정말 북한이 뭔가 좀 변하기로 했구나 라고 해서 칼럼을 썼는데 지금까지 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좀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그러면 다 잘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가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좀 오늘 거기 가서 뭔가 하나 건졌어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북미 대화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거가 요 네 가지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낙관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대북 제재가 이제 너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도 막 훈련하잖아요. 북한 공습한 훈련을 하와이에서도 하고 네바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정부의 제재와 압박이 먹혀들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화로 나왔다. 이게 낙관론의 1번의 근거고 2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거를 미국이 어느 날 다 들어주면 북한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력이 없다고 보는군요. 북미 대화를 해갖고 갑자기 적국이던 미국이 친구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고 남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막 USB 나눠주고 그러면 북한 체제가 지탱할 수가 없다. 저 독재로 아주 폐쇄적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 그게 많이 변했다. 시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또 상당히 외부의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수용 능력이 있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북미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지금 상황은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은 많이 먹지만 딱 북한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키를 쥐고 있고 미국 여론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게 바꿨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저 비관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재와 압박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다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는 여전히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직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의 문을 열 수가 없다. 네? 북미 수교를 하고 미국 사람들 받아들이고 자본을 받아들이고 남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여전히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다. 미국에 지금 사실 그 제대로 된 그 한반도 라인이 없잖아요. 아주 주한미대사도 안 와. 그리고 잘 있던 조셉 윤이라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사표썼어.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미국이 능력이 있나 하는 회의론이 있고요. 그런 야노츠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지금 너무 세서 중국 러시아가 다 움츠리는 것 같지만 트럼프 힘이 빠지는 순간 중국 러시아는 다시 북한을 도와주면서 제재를 이완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비관론의 근거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계시죠? 생각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되는 거 같아 진짜. 야 북미 대화가 이제 되고 비핵화되고 북한과 미국이 친구가 되고 한반도에 핵이 없어지고 남한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벌어야지.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야 지난 20년 넘게 속았는데 너무 나이브하잖아.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연중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금의 상황에서 제가 동아일보 기자이고 16년 동안 북한을 취재 보도했고 북한과 박사학위를 가진 제가 지금 아무런 위험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5월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5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긴 협상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이 종국적으로 잘 타결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가는 길은 막 업앤다운이잖아요. 네? 막 대화가 잘 됐다가 갑자기 판을 깨고 막 또 돌아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났다가 또 돌아섰다가 이런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전쟁이 난다고 했던 작년 재작년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가능성 속에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중요한 행위자들이 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개방된 북한, 개혁하는 북한,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북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정말 한반도에 정말 그 위기가 오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굉장히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야, 북핵 그거 내려놔. 북핵 없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거만 다 해줄게. 그러면 김정은 얘기하잖아요. 그래, 북핵 내려볼게. 우리 세조부장 해줘. 그런 거네 지금. 그래서 5월 말에 어디든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북핵 내려놔. 그래 내려놓게. 세조부장 해줄게.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 핵이 자체로 굉장히 복잡하고 안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대화 협상의 거리가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정은 공북이라는 칼럼을 쓰고 이제 제가 최근까지 쓴 마지막 칼럼이지만 이 칼럼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뭔가 좀 지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서울에서 갑자기 하고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잘 되고요. 북미 정상회담 잘 돼서 이제 가을이면 평양 가고 이제 평양 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모든 북한, 미국, 한국이 다 좀 힘에 버거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도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수용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북한 체제라는 게 저게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지금 70년 넘게 해오면서 그냥 수청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전국에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수청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그 유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원한 관계가 쌓여있거든요. 김씨 일가에 대해서. 그래서 김씨 김정은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까딱 정신 놓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참 목숨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고 나라를 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평양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은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김정은이 5월에 트럼프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다 내놓을게. 그리고 명세서를 내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근데 미국이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북한이 그거를 다 깨끗하게 내놓을까요? 한 번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럼 북한이 숨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지금 하는 거죠. 북한이 뭔가를 숨기고 협상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북한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런 탐지 능력의 문제에 지금 미국은 놓여 있는 거고 한국은 이제 지불 능력의 문제를 곧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그 북한 문제 해결에 전향적이었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제네바 협상을 딱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수론문이나 뭐 이런 비용을 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습니다. 70% 이상. 우리가 비핵화 해줬으니까 비용은 그 수혜자인 한국이 내야지. 그렇게 하고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더 굉장히 자기 나라에 좀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 능력과 탐지 능력의 문을 넘어서 잘 되더라도 문제인 게 야, 저 북한을 저렇게 개발하고 새로 막 해주는 들어가는 돈을 도대체 남한 정부가 다 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앞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 애들도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애들이 세금으로 메꿔질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그 2일이니까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네퍼, 지금 주한 미대사가 없기 때문에 주한 미대사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주한 미대사 대리를 놓고서 이제 언론인들이 워싱턴 특파원 출신의 언론인들이 한미 클럽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 이제 주한 미대사를 모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제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했습니다. 탐지 능력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래로 북한은 자기 능력을 숨기고 협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협상 끝났지 그러면 아니야 이거 더 있어. 돈 더 줘.
그래? 뭐 해갖고 또 협상해주면 이제 끝이지.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네?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죠.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하고 올라가 막 머리를 굴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답을 질문했어요. 근데 이 네퍼 대사의 답은 굉장히 명답인데 이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뭐냐? 과거에 198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 그때 미국이 러시아, 소련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군축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축 협상을 막 하다가 그냥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때 레이건이 한 명언이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입니다. Trust but verify입니다. 네?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는 꼭 검증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퍼 대사 말이 그걸 적용해갖고 저한테 뭐라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검증하라. 그런 명언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에 대해서 일단 믿어. 하지만 하는 말을 검증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믿지 마. 그리고 검증해. 왜? 얘네들은 늘 속여왔으니까. 그런 이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전부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좀 회의적인 얘기만 하면 어떨까 뭐 그러셨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아까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혹시 내일부터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반려들이나 이렇게 만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어제 강의를 갔는데 거기 서울에서 온 동아일보 기자가 뭐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거더라. 남북 대화가 잘 돼서 북미 대화가 잘 되면 빨리 우리가 북한의 재건과 개발을 그 기회로 돈 벌 준비를 해야 된다더라.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저 북미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더라. 그래서 그 기자 얘기는 잘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협상은 오래 갈 거고 굉장히 불확실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하더라. 이 정도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다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 아까도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더 재밌는 얘기, 태영호공사 만난 얘기 보여드릴 수 있고, 뭐 이건 워싱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우리 에드로이스 하원위원장과 대화도 해보고, 뭐 북한 가지고 특종한 얘기도 하고, 뭐 제가 북한 얘기를 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북핵 문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건 그 과정이 어떻게 됐건 잘 풀렸다. 잘 풀리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고령화 사회. 이제 노인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35만 명이 태어나고 10년 뒤에 25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뭐 새로운 먹거리 동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 개발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권을 쥐고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게 그 북한 개발에 남한이 가서 북한을 도우면서 북한을 디벨롭 시킬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우리 건강한 은퇴자님들의 일자리가 생기죠. 이거 좀 긍정적이죠.
제가 북한에 9번이나 갔잖아요. 9번이나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분야가 단 하나 핵미사일 개발만 빼고는 모든 분야가 우리보다 몇십 년이나 뒤쳐져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 신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그 수혜자고 대한민국의 모든 은퇴자님들은 잘 교육받고 또 자기 생업에서 전문가잖아요. 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생업에서 뭘 했든 간에 북한에만 가시면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농담으로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굉장히 익숙하게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있어요. 저도 그 단골인데 그 아저씨도 평양에 가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북한의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북한을 돕게 되면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갈 분야가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북한 사람들을 70년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자본주의의 건강한 일꾼으로 바꾸는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다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업, 무슨 유통업, 제조업 다 그 일가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면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아니면 세계은행과 월가의 사모펀드의 펀딩을 받아서 북한 전역에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신화를 가르치면서 이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희망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북한이 돌아가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죠. 네? 북한 상황에 대해서 꼭 뭐 어디 가서 학위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대. 또 내가 알고 싶은 뭐 건설 분야는 상황이 어떻대. 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누가 북한에 올라가서 좀 북한 사람들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K4럼에 와서 그 강의도 듣고 그때 그 기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열심히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해갖고 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말하듯이 정말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면 우리는 북한 개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북한이 그냥 통일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혁 개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그렇게 변한 북한이 이제 그냥 같이 살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남한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독일식의 통일을 원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야말로 진짜 아주 강력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외부의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또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면서 같이 성장하고 늙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왜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북한을 알아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보니까 자녀들이 다 크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죠. 그런데 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을 버리지 말고 그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진짜 우리가 이 정도 해놓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들이 힘들고 모든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일군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은 밤에 이렇게 와 계신 건데 그런 미래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미래를 늘 염두에 두면서 공부도 하고 직업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준비를 해온 거는 많은데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다 잘 대답합니다. 박사학위 그 부분 질문이요. 그걸 이제 북한 복구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북한 재건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관론과 낙관론이 쫙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건 밑 빠진 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논거가 있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독일보다 굉장히 조금 들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려도 이거는 틀릴 위험이 없는 겁니다. 뭐냐면 독일이 통일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20년을 그 막강한 독일이 호독되다가 20년 돼서야 그때 선언을 하죠. 아, 우리는 통일에 따른 그 부담을 이제 다 떨었다. 우리는 다 했다. 이제는 진정만 있을 때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러면 왜 20년 동안 힘들었느냐? 몇 가지 정책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북한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일된 그 다음 날부터 생산성이 높은 서독의 노동자들과 같이 맞춰줬죠. 아시죠? 그게 안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건강도 약하고 도대체 제대로 된 노동이라고는 20년 내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8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했어요. 거기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경을 넘어올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냥 야 서독에 가서 하자라면 서독에 넘어오고 뭐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정작 사람들이 필요한 동독에 사람이 없고, 네? 뭐 그리고 그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인데 다 서독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해주잖아요. 거기 또 엄청나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분단 전에 동독의 땅을 가지고 있던 서독 사람들한테 그 동독의 땅을 다 인정해 주죠. 그리고 그걸 바로 팔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도 지금 선생님들도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북한 땅속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갖고 그걸 바로 시장에 그냥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동독 땅값이 그냥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바닥이 돼서 문제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복귀를 해보면 일단은 북한 지역은 이렇게 막아놓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는 구호물자와 일자리와 월급과 이런 거를 받으면서 조금씩 몸도 추스르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남한 노동자처럼 성장했을 때 합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한 경제 특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북한 경제 특구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특구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원과 이렇게 교환 비율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 북한의 지금의 경제 수준, 생산성의 수준을 반영한 화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민감합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는데 약간 유사한 개념입니다. 일단 실향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땅 문서는 인정을 해드리지만 그거를 당장 처분할 수는 없게 해야 된다. 이게 독일 통일의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 땅을 일단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거를 IBRD, IMF 돈 이렇게 받아다가 미국의 돈을 받아다가 북한 개발해가지고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땅 문서를 가진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독일 통일의 경험이에요. 교훈. 만약에 지금 선생님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그런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잘 되새겨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면 통일 비용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여러분들 다 경제인지 아시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잘 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정치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저 70년 동안 저 북한 사회에 살다가 통일이 된죠. 야, 통일이 되면 나도 대한민국 헌법에, 이게 헌법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왜 거주지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나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러고 막 내려오면 뭐 어떡할 거야? 그걸 어떻게 봐? 이렇게 막아놓고 못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니 또 우리 또 실향민 여러분들도 야 통일만 되면은 저 평양에 제일 큰 버드나무 옆에 우물가 옆에 이만큼 땅이 니네 할아버지가 그 땅이었는데 이 땅 문서다 이게 통일만 되면 너는 그거 갖고 하여간 평양 가서 살아 이랬는데 정부가 그거 당장 못 파십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못 파십니다. 참으세요.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하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이 없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면 통일 비용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그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정책을 짜고 여론을 안압시키고 합의를 구하고 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돈이 진짜 천차만별일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이번에 박사학위급 논문을 하나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활발하게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차단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1998년에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그때도 명예회장이셨던가 하여간 창업주께서 숫대를 몰고 이제 개성북로로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남북 경협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첫 해부터 노무현 정부 끝에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정말 개성에 주둔하던 북한군이 후방으로 물리고 거기에 개성공단이 들어섰고 또 금강산 관광지역도 군대가 빠지고 거기 군함이 있던 자리에 복내호 우리 현대아산의 여객선이 정박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잖아요. 네. 금강산은 박광자 씨 사망으로 다치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실험인가 때문이죠. 미사일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다쳐서 지금까지인데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만 경제적으로 지금 단절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제재로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제재가 풀리고 또 금강산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거에 다쳤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그렇게 해서 금강산이 다시 문을 열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개성공단에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돈을 벌고 하는 것까지 원상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가 바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죠. 진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진정성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를 만나서 내가 아버지가 해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나는 그때부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민들이 다 능력이 있고 다 부지런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처럼 나라를 만들어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5월 말부터 굉장히 속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도 빨리 될 수 있게. 네. 북한이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폐기하고 포기하는 것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제재를 하나씩 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핵미사일의 수위를 떨어뜨리면서 북한의 제재 수위를 떨어뜨리면
그 속도에 따라서 개성과 금강산도 어느 단계에서는 다시 열려요. 물론 그렇게 다시 열린 개성공단은 옛날의 개성공단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기업인들도 알아버렸거든요. 아, 개성 저기 잘못 들어갔다. 통이 되기 전까지는 잘못 들어갔다는 다시 또 다리 묶고 있을 때는 알잖아요. 이제. 알아서 옛날처럼 막 그냥 공장 다 정리해서 개성으로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거죠.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계속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는 뭐 많이 해왔는데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뭐 이렇게 좀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럴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순간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북한에 평양에 처음 간 그 순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내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평양 방문을 하고 내려와서 바로 그 야간에 하는 북한 대학원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석사하고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에 평화 왔을 때 꼭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